여야가 또다시 원구성 협상 시한을 넘겼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도 과방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탓만 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민생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 현안들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업계 상생 방안과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 논란의 쟁점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펼쳤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지난 정부를 정조준했고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상화 지연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이어 고개를 숙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열거하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문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또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선 거취 표명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새 국정 방향은 오직 민생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권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특히 과감한 규제 개혁에 방점을 찍고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을 3대 개혁으로 꼽으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을 촉구했고 주 52시간제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노동개혁으론 최근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현재 신고 권력 갈등의 정점으로 여야 공방이 뜨거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문정부의 안보 정책이 무능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국가위기 극복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을 향해 공공부문 개혁 등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과 책임을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했다는 지적인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습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당 원내대표를 일개 정치인으로 표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이었다며 정부 여당의 전임 정부 때리기로는 국정 난맥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연설에 정부 여당의 뚜렷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 도생하라면서 오직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정부 여당을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통 크고 그리고 실제 국민 민심에 귀 기울이면서 성과로 입증하는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왜곡된 노동관으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앞세웠다며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해서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직무대행이 민주당이 중점 입법 과제로 내세운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날 탄핵, 문고리 육상시 등을 언급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윤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제1당의 원내대표를 일개 정치인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협상 시한을 거듭넘겼습니다.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두고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다만 내일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태윤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4시 30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오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의장 주재로 여야가 오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극적 타결도 예상됐었는데요. 결국 재연절에 이어 또다시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렬 사유에 대해선 여야 모두 말을 아꼈지만 쟁점 상임위인 과방위와 행안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한 개만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법 사위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과방위 사수 논리를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라고 버티며 대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합의 내용 유출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사개특위 이름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바꾸고 위원은 6명씩 여야 동수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데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18일 합의에 따라 오늘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고 어제는 민생 현안부터 우선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또 대정부 질문에도 합의해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위기 속 산적한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개원이 절실하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일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여야는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각 당 차원에서 꾸린 특위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활동에 앞서 특위에서 다룰 경제 현안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대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새출발 기금을 도입해 상환력이 없는 차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 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위는 채무조정과 관련해 비투와 영끌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또 올해 말 일몰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화물업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운송업계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건, 의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화물연대하고 정부 간에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어갈 것인지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여기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또 경제안보 위기 극복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미중 패권 경쟁 등 대외적 경제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국익 우선 외교가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탈중국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당 차원에서 논의한 민생 현안들을 중점으로 국회 민생특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유류세 인하 폭이나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진통도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무료 배식과 설거지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의 노숙인 무료급식 단체를 찾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봉사활동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번 일정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천막 농성 중인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만나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모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며 농성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운동권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희생된 분들과 고문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국민의힘에 잘 설명하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사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국회 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이 대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핵 화력발전소의 현대화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추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사파예프 부의장은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 진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개점 휴업 중이었던 후반기 국회 드디어 이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일정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첫 일정 여야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2일 만인데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표 연설이기도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인공 여야 원내 사령탑인데요. 어제는 이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은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이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제 많이 접했는데 국회가 열리면 이제 항상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국회법 제 104조 2항을 보면요.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이 정개회에서 한 번씩 실시를 할 수 있고요. 추가도 가능은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의 경우 또 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엔 한 번씩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다음 여야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 9월 정기 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서 핵심 키워드로는 현재 그 어떤 게 꼽히고 있나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경우 이 연설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을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 이 지난 정부 등까지 이제 언급한 걸 포함하면 20번 정도 말을 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이제 언급한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반면 어제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20차례 넘게 언급을 했고 민생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 언급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합쳐서 20번 넘게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건데
뭐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모두 그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 현직 정부 때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은 인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연설에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네. 이제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앞서 이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민생 고통의 주범은 문재인 정부라고 했고요. 반면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2달 동안 경제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인수위 기간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거대 야당으로서 이 민생 입법을 강조하면서 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전 정부 책임을 부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야 대표 연설을 보면 각 당의 이제 그 입장과 현안, 정책 등을 이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을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네. 이제 탄핵까지 언급을 했고요. 반면 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 문재인 정부가 나랏빛뿐만 아니라 이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반통위원장 등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도 맞붙었는데요. 민주당은 종북몰이로 규정을 했고 국민의힘은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을 맹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탈원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기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직격한 반면에 이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 요금 폭탄과 이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비합리적 공시지가 재조정과 이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야의 현안에 대한 이런 입장차,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거센 공방을 여야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박 기자가 국민의힘이 이제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이제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 부담 완화를 기조로 한 세제 개편안을 또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사적 채용 꼬꼬무 설전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요즘 이 문제로 전면에 나서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뜨거운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입니다. 발단은 고 의원이 지난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벌이면서 붙어였습니다. 고 의원은 피켓을 들고 사적 채용 논란과 지인 찬스 등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민영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가 보면 고민정 의원께서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줄 알겠다고 비꼬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 역시 공채로 들어간 게 아닌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지적입니다. 그러자 고 의원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었던 아나운서였었고 네.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그저 말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왜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보여서 그 자리까지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단지 동지여서 역관제니까 이런 이야기로는 국민들의 의혹들을 해소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죠.
자신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재 영입이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지인 찬스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불쾌감을 표시한 고민정 의원. 사적 채용에 대한 핵심 이슈는 민간인 수혜건과 친인척 채용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의 반박은 박민영 대변인의 전투력에 또 한 번 불을 질렀습니다. 박 대변인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인재가 전국에 고민정 의원밖에 없었을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스스로 인재라고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직격에 나섰는데요.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17년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에 개그맨 김영철 씨가 동승한 사진을 올리면서 고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탄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김영철 씨는 청와대 요청으로 부대변인이었던 고 의원과 함께 독일 동부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박민영 대변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전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느 쪽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될까요?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통령의 여름 휴가입니다. 아직 장마철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7월 말로 접어드는 이번 주말부터 8월 초중순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죠. 하지만 고물가의 경제 상황도 여의치가 않고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래저래 여름 휴가 계획을 미루시는 분들 많은데요. 취임 후 첫 여름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휴가를 생각할 여유는 없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여름 휴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또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대우조서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가 되면이라고 언급을 한 걸로 봐서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계획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도 지금 상황에선 여력이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쉴 땐 푹 쉬자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서 큰 현안들이 정리가 되면 휴가 일정을 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여름 휴가는 어땠을까요? 역대 대통령들은 이른바 극성수기로 꼽히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휴가지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별장을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남 거제의 섬인 저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별장을 신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찾는 휴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때 대통령의 별장으로 유명했던 충북 청원의 청남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져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즐겨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한 세대도 적지가 않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98년 당시 IMF 사태를 이유로 여름 휴가를 아예 준비하지 않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와 폭우, 코로나로 3년 연속 여름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의 코로나19 재유행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까지 당장 풀어야 할 현안들이 첩첩산중인 윤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돼서 대통령도 국민들도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요즘 여의도 정치권이 사실은 두 가지 이슈로 뜨겁습니다. 이제 귀순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 논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 이 두 가지인데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귀순 어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 요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붙고 있는 그런 현안들인데요.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도 강제 북송 문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집중 이제 부각을 하면서 문재인만 16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70일 남짓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된 거죠. 두 달 5월 좀 10일에 넘었으니까. 취임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전 정권과 비교해서 뭐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시점상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모든 걸 전 정권과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가 좀 낫다, 전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우리가 뭐 부채죠, 일종의 부채를 물려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듣고 있는 국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역시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저는 오늘 권 대표 연설을 듣고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생각나던데 김영삼 정부 때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게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부실공사 탓이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아니 그러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할 거냐라고 그때 박지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경제 위기죠. 위기면은 이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놔야지. 이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제 위기, 경제난을 전 정권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좀 말이 맞지 않은 게 지금 이게 경제난이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워낙 그때 돈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전 정권 탓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정권을 왜 잡은 건지 라는 질문. 지금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정권 탓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현 정권이 보여줘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비전과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는데요. 뭐냐면 북송된 어민 2명이 여태까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탈북 브로커였다 이런 이제 주장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어민들이 흉악범이었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뭐 민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논란의 이제 그 핵심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요 부분 먼저 팩트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치권에 파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커질지 두 분의 생각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건 이제 어떤 게 사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탈북 브로커였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과거부터 일부 탈북자들이 이제 함경북도나 이런 데에 이제 자기들 연고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에 전화 통화도 하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또 직접 탈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발언을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탈북자들의 주장인데 탈북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또 맞다고 얘기하기도 좀 근거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냥 공방 정도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안보 관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SI 정보 같은 걸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SI 정보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걸 이제 사전에 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SI 정보가 첩보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특수 정보라고 하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가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네. 조금 섣부르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탈북 브로커다라는 얘기는 탈북민들 한두 명이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과연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그런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어민 북송이 일어났을 때 일부 탈북민들이 그런 주장을 해갖고 그 당시 그 통일부가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유언비어다라고 이미 부정까지 했거든요. 그때 그럼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그 보수 언론들은 왜 그때 그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는지, 그때는 다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와서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당시 이렇게 탈북했던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특수정보, 그렇죠. 이제 감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얻은 정보일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는 사실 감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당국도 굉장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어떤 정보 판단을 하는 데서 상당한 그 협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 정보 당국, 우리 정부는 야, 이건 살인범이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판단했던 거고, 그거를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비공개로. 네. 설명해갖고 그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이해를 했고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그게 다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 그 옛날에 어떤 팩트 자체를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좀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를 국민들에겐 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탈북 브로커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사실에 현재로서는 사실에 근접했을 가능성은 저 2사람이 살인범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거를 반박할 만한 어떤 중요한 근거들이 지금 제시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 2사람이 왜 살인범인지를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거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확증은 나오고 있는 건 없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네, 특히 강제 북송 문제는요. 각 부처들이 이전 정부 발표를 뒤집거나 부인하면서 그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부처 이야기를 보면요. 통일부가 먼저 그 사진에 이어서 판문점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에는 당시 강제 북송 전에 법적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그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강제 북송 방침을 교감하고 합동 정보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려고 했다면서 그 서전 원장을 고발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각 부처 상황 움직임 어떻게 보시고 또 이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좀 상당히 우리 그 관료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좀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지금 통일부라든가 국정원이 남기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는 바뀌어도 그 관료들, 그 공직자들은 자기 일을 이제 그대로 해야 되고, 공직자들이 하는 판단과 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면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통일부 보면은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통일부 스스로 이렇게 발표했던 것들을 완전히 스스로 뒤집으면서 그 당시엔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과 영상, 그 판문점 영상까지 공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그 5년 뒤에 다시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평가될까라는 점이 있는 거고, 또 국정원이 서훈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거든요, 직접. 네. 고발했는데 이제까지 여러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됐죠. 감청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개입 등의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던 거지, 국정원 스스로 이 전직 국정원장이 문제가 있었다,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굉장히 그 공직사회의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공직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선례가 지금 남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의혹이 있다면은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수사를 지켜오면 되는 거죠, 부처는.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네. 글쎄, 저는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 4년 내지 5년 전에 통일부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다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사실 그때 다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전에 네. 찍은 거였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통일부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그 관리들이, 예를 들어서 김현천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몰아갔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럼 그게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뭐 나름대로 고충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 그 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면서 와서 뭐 무리한 지시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사실은 일본처럼 뭐 내각 책임제가 확립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그 뭐 부당한 지시 같은 걸 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우리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는 이쯤에서 오늘은 이제 그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이제 집중 부각을 했는데요. 탄핵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포함한 이제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실은 엽관제다.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냐 엽관제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엽관제는 또한 정당한 것이냐 포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엽관제라는 게 사실 그 스포일 시스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포일이라고 그러면 다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엽관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도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약간 뭐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저 자체에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거는요.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공개 채용하는 건 인턴밖에 없습니다. 인턴은 공모를 해가지고 뭐 면접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공개 채용하는데 거기 공무원들 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 행정관 누구도 공개 채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그럼 사적 채용이죠. 그러니까 다 뭐 국회에서 자기랑 같이 정치 활동했던 사람의 보좌관, 비서관 또는 뭐 어떤 뭐 대학 동문 뭐 이런 사람들 다 합니다. 네. 물론 그 중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친인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채용 제도가 없는 데 따른 그 어떤 사적 채용이다. 거기까지는 저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을 경우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고 뭐 일부 있을 경우는 뭐 그 정도는 뭐 워낙 그 공개 채용이 없는 곳이니까 인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이른바 사적 채용이 정도가 심한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데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지 네. 사적 채용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사적 채용 아니었던 역대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번 정권이 그 야당의 공세로는 더 심하다. 그러니까 심하다는 주장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따져보자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이 없으니까 사적 채용의 그 영역이다. 정도 차이는 좀 좀 지나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적 채용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그 공개 채용의 반대는 사적 채용이 아니고요. 비공개 채용이죠.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 아닌 비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자질이 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강승규 수석이 얘기했던 그 대통령실 역관제다라는 거는 저는 그것도 그 현재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 하나의 그 수준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용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 역관제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스포일즈 시스템인데 네. 이 스포일즈라는 게 이제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를 망친다는 뜻도 있지만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어갖고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미국 영어에 있는 어떤 거의 속담과 비슷한 말인데 이제 The spoils belongs to the victor 해갖고 전리품은 승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하나의 그 전투로 보고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공직이란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제가 처음 생겼을 때 스포일즈 시스템이 당연시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공직을 자기 아는 사람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능력이 있고 자질이 되는 사람이 임명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임명하다 보니까 뭐 부정부패라든가 뭐 능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스포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갖고 야 이걸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엔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했고 자질을 우선하는 이제 그 제도가 정착이 된 겁니다. 인사제도가.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게 많이 확산되고 또 공직도 아무리 인사청문회가 없더라도 최소한 내부 기준을 정해갖고 거기 자질에 맞는 사람들을 임용하는 게 지금 메리트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이미 한 미국에서도 200년 전에 그 없어진 스포이즈 시스템을 지금 그 한국 대통령실에서 야 대통령실이 역관제니까 우리 마음대로 임명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굉장히 좀 무모한데 이 무모함이 난 저 어디서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관련한 그 인사 논란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좀 그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역할이 그 좀 잘 못하고 있다. 너무 그 역할이 안 보인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부터 대통령실을 구성하는데 지나치게 관료 출신들을 많이 썼어요. 네. 이 관료 출신에 대해서 뭐 관료 출신 전체를 우리가 그 딱 뭐 몇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정지향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든지 국정을 방어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실은 완전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아마 정치인 출신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2달 남짓 지났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나 대통령실장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인식을 있기 하시는군요. 때문에 네.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뭐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상징적인 자리나 아니면 그동안에 특히 활동이 미미했던 그런 그 주요 포스트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대통령실 이렇게 면면이 드러난 다음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 진영 갖고는 오래 못 간다. 이거 최소한 그 아무리 길어도 연말 정도에는 틀림없이 인적 개편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은 어쨌든 국정의 사령탑입니다. 네. 그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 있어요. 그냥 관료 그리고 뭐 가령 홍보수석실 같은 데는 언론 기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들이 가야 되는 거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국정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 실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관료도 그렇고 거기 가 있는 뭐 다른 부분에서 온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평들이 많기 때문에 저 진영 갖고는 더구나 그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체제가 오래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고 저는 뭐 기회를 봐갖고 아마 그게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요. 네. 연말 연초에는 뭐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이 다 이제 공감대를 예, 그 이루셨네요. 시점만 조금 다른데 네. 저는 조기 개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말보다 편입니다. 더 당겨서 해야 그렇죠. 된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기 당권을 두고 그 간장이라고 하죠. 안철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장제원, 김장 연대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조기 전대로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면서 다시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권 대행보다도 장제원 의원이 실세다, 진짜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쪽이랑 연대를 할지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뭐 저는 저기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일단 그 윤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중징계를 받았을 때 비대위 체제로 가냐 아니면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냐 갖고 상당히 당내에서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권성동 체제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가자라고 정리를 한 거라고 봐야죠. 네. 현재 그 안철수 의원은 그 친윤
세력과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그런 부분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조기 전대가 안철수 의원한테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당내 기반이 이렇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자기가 활동을 통해서 당내 기반을 넓히고 그 깊이를 이제 깊게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조기 전대가 열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년 5월 또는 6월에 이제 정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한 1년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런 시간적인 계산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저기에다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요? 조기 전당대회가 되려면 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조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외곽으로 돌고 뭐 저 호남 갔다가 부산 갔다가 강원도 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 안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물론 경찰 수사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경찰 수사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자꾸 조기 전대를 주장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권성동 대표 대행을 흔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본인의 정치적 이익 뭐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경찰 수사가 돼서 뭐 기소가 됐다. 네.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럼 사퇴를 할 것이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때도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러면서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안철수 그 의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성동 대행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 계산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 문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장재현 의원은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설들이 있죠. 근데 뭐 아마도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전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서 뭔가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뭐 좀 본인의 몸값도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여야가 이렇게 강제 북송과 인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에 한해서만 하자, 민주당은 둘 다 하자는 입장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둘 다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물타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양쪽 모두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정원이 전직 원장 2명을 고발했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수사를 보면 되는 거죠. 그걸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정치 공세일 거고요. 또 민주당의 어떤 인사, 그 참사에 대한 특검 또는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죠. 지금 여야가 할 거는 사실 이런 정치적인 싸움을 할 게 아니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통해 갖고 경제적인 그 대책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머리를 맞대는 게 훨씬 생산적인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국정조사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를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경험상 보면 국정조사는요. 정치 공방하다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진실규명 이거는 뭐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검은 진실규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미 검찰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특검이 그렇게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검은 우선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거기에 무슨 위법 혐의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공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한 줄 논평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궁금한 질문 네. 짧게 답변 네. 하나씩만 듣고 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뭐냐면 그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보면 네. 현재 처한 그런 상황임에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윤핵관 그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도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좀 짧게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인지도죠. 왜 그러냐면 지금 권성동, 장제원 의원 그는 뭐 좀 윤핵관이라고 하는 실세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자력으로 작년에 그 대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지도가 뭐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름을 얘기하면 당연히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이준석을 많이 선호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명도 그게 차이다. 맞고요. 어쨌든 이준석은 대중적 정치인이고 네. 그 장제원, 권성동 두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이야 권력 실세라면입니다. 권력 실세라는 거는 약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실세라는 이미지거든요. 네. 대중적 정치인이 아직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를 저렇게 중징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날려? 저건 너무 윤핵관들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네. 비판적인 시각들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위기죠. 왜 이렇게 오느냐? 저는 한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하고 제2부속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은 너무 미실해서 모든 걸 지시한다 그래서 없앤 건데 사실 인사 참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 다 민정수석실이 없앤 거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면은 굳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국이 하는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없애보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행안국에서 경찰국을 만들려다 보니까 저 사달이 나는 거고 또 수많은 인사 참사들이 있는데 모든 인사 참사가 물론 민정수석실이 없애갖고 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여태까지 총괄했던 기능을 했던 기관인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훨씬 인사에서 참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기관을 존속시킨 이유는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너무 이렇게 좀 윤 대통령이 쉽게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초보 대통령의 예고된 참사, 예고된 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사실은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여야가 엄청난 공방을 주고받고 이어서 지금 이제 귀순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지금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 이것들은 사실관계 진상규명을 하면 명확하게 드러날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정치 공방보다 특검 이거를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내일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만큼 불쾌지수도 높을 거라고 하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